제1조선인 우리 학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삶은, 차가운 삶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사회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지만 우리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열기는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보 무상화 차별 반대 고교 무상화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유보 무상화는 아마 유아교육, 보육 뭐 이런 거를 무상화 차별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듣긴 들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1조선인들이 그 고교 무상화 교육도 그렇고 하다못해 더 이제 유치원 교육, 보육 교육에 대한 그 제1조선인 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그런 걸 보면서도 그냥 뉴스로 휙 지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그런 조그만 그래도 출구를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꽃송이를 지역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책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통일포럼도 우리 여기 요 브로셔 있는데요. 우리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에 같이 조금이나마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손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선학교를 통해 본 통일이라는 제하에 오늘 강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이십니다. 키프라고 코리아 국제평화포럼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전국 여성연대 상임대표였고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였습니다. 우리 손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선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압축적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영상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양, 갖고 타노시노? 애들 조선사 단계니까 좋다. 리양, 우리말 할 수 있어? 내가 태어나 자란 것은 일본. 우리 엄마 아빠도 일본에서 태어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내 고향은 제주도.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곳에서 건너오셨습니다. 나는 제1통포 4세입니다. 내가 다닌 학교는 우리 학교. 정확히는 조선 저중고급 학교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학교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선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조선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교복으로 저고리를 입고 직접 만든 교과서로 우리 말과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는 200만이었어요. 그중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60만 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일본에 남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빼앗긴 우리 말과 역사를 자식들에게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우리 학교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이 만든 우리 학교를 싫어했어요. 우리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고 학생들을 일본 학교로 편입시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동포들이 다치고 경찰에 끌려가고 학생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 다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리 학교 탄압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년대까지 일본 학생이라면 모두 살 수 있는 정철 전기통 학원도 살 수 없었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일본 공식 체육대회에는 나갈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을 향한 습격 사건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우익 집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세요. 아베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거구를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정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이겠죠.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본 사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동포들은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투쟁 중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학교가 지금은 64곳 남았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 자란 일본 사회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해방이 됐으니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조국이 둘로 갈라진 지 70년.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조국, 그리고 태어나 자란 곳의 차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내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되풀이 되어선 안 될 역사, 그리고 남과 북의 아픈 상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오신 우리 학교. 우리가 비록 일본 땅에 살지만 떳떳한 우리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학교에 갑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고향이라네. 아무리 조선민족 굿즈를 가졌다고 해도 조선학교 안 다녔으면 아마 일본 사람으로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살 수 있고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의 전부 우리 시작도 좋은 이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꿈꾸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앞길이 험해도 그대로 힘낸 내가 힘을 얻고 슬픔도 그대와 겪으니 나도 따라 깊어지는데 언제나 당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커지고 맑아져 그대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하나 둘 하나 자, 하나.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품속에 그려본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였네. 조생각고 목이다 요호모 고고모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경상도 억양이 아주 강합니다. 서울 산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바뀔 생각도 없고 바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와서 너무 빠르고 아주 억양도 세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근데 마스크까지 딱 해놓으면 더 못 알아들으실까 봐 일단 했습니다. 비말이 멀리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상 보시니까 사실은 제 강의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너무 욕심내가지고 산만하긴 한데 모든 게 지금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의하러 못 갈 때는 이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조선학교, 우리 학교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살고 있구나. 혹시 조선학교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에서 예. 4년 정도 살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우리 학교 같은 거 방문하거나 예, 예. 토론마을 같은 데 가고 네. 아, 이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벌써 이제 1년에 공식 방문 몇 차례가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뭐 아무리 떠들어도 가서 한 번만 딱 보면 야, 이 조선학교가 뭔지 어떤 건지 정말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 전국에 우리만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학교가 어떤 데인지 좀 아시고 좀 코로나가 풀리는 날 좋은 기회가 온다라면 한번 가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조선 학교에도 배울 권리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 배울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마 앞에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통일에 관한 강연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통일 강연을 들으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게 사실은 많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앉았다가 저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고려인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다고 혹시 다음 강의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의 슬픈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다니면서 수십 번을 떠드는데도 이게 문제입니다. 늙어가는 건지 자꾸 말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감성적이 돼가지고 이 강의하다가 망친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방도 이게 수십 번을 봤는데도 또 가슴이 뭉글뭉글한 게 좀 감정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단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남과 북에만 있는 것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남과 북에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기 전에는. 근데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뭐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이럴 때 계속 통일 이야기를 해요. 저 참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왜 통일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으면 남과 북이 통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통일 이야기를 하지?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만나게 되면서 어쩌면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 우리에게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절실하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을 바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 남쪽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랬지만 이전에 통일운동 하다가 맨 마지막은 뭡니까? 통일은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북이랑 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이렇게 구는 시커멓게 뜨고 살아있는 이 분단된 땅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지막은 감옥입니다. 주변에서 보셨죠? 아까 제가 여기도 보니까 우리 이경원 선생님도 앞에 보니까 이전에 감옥도 많이 가고 감옥에서 나오시는 날 제가 환영 인파로 가기도 하고 이랬던 인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하면 출세를 하잖아요. 자기 스펙이 쌓이는 거고 돈을 버는 거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하는 거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통일운동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지막은 딱 하나입니다. 감옥. 그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는데 2000년 6.15가 있고 그리고 14선언이 있고 더구나 가슴 벅차게 이제 정말 통일이 되나 했던 4.27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다 겪으면서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경색되어 있고 언제 또 통일이 될까 이런 거를 느끼고 있지만 이전에 통일운동을 하면 마지막은 이제 감옥 간다. 그래서 통일운동이 가장 참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구나. 근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감옥은 가지만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서럽습니까? 어차피 통일운동 하는 사람은 작정하고 하는 거고 감옥 가는 거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 나라 자기 땅이니 서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북은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6.15 시대에 저도 지원 사업도 하고 교류 협력 사업도 하고 해서 평양 개성 금강산을 저도 어떨 때는 세워보지도 못하는데 우연히 누가 재판 받을 때 저하고 비슷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재판 받을 때 100번을 넘게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통일부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몇 번을 했는지. 여성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여성교육도 하고 그리고 북에다 빵공장, 공유공장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걸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던 북쪽 사람들은 통일 이야기를 할 때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서 합디다. 놀랐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통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쩌면 북이 통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온 나라 온 민족이 함께 얘기하는데 뭐가 서러울까. 그러고 보니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통일 이야기할 때는 정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끌려간 우리 동포들이 200만이었습니다. 그 200만 중에 해방이 되고 140만이 돌아갔죠. 근데 주로 북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여기 조선이라는 것은 해방, 일제 식민지 때니까 해방되기 전 그리고 남과 북의 국가 수립이 있기 전 자기 고향 땅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0만이 돌아가고 60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게 된 사람은 대부분이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영상에서도 제주도가 고향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방문자들한테. 방문하신 분들은 여기 조선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북쪽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갔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손들어 보라고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북쪽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 학교를 가봤는데 그리고 남쪽이 고향인 사람 90% 이상이 손들어. 어디냐 물어보니까 주소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고향은 어디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고향을 잊지 말아라. 고향 주소까지. 그래서 대부분이 제주도가 정말 많습니다. 제주도 사상 접근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서 갔던 분들 많죠. 그리고 경상도나 전라도나 바닷가 근처가 많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는 쉬운 위치인 거죠. 의외로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항구가 없는 곳 이런 곳에는 좀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손을 들고 심지어 거기 아이 이름 중에는 특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송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름이 호남이에요. 할아버지 고향이 호남인데 호남이라고 손주 이름을 짓고 통일이 되면 호남으로 가서 왜 자기가 호남인지를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송이 1집이 나왔을 때 전북 교육감님이 조금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이 책을 사서 보시고는 기회가 닿는다면 호남인을 꼭 초청하고 싶다. 초청해서 이 아이로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역사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분단이 되기 전 조선 일대 끌려갔고 본인들이 살아남아서 그 지역에 일본이라는 지역에 살게 된 게 남으로도 북으로도 가지 못하는 남쪽이 고향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은 그냥 기민 정책을 편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거기 다 돌아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남쪽에서 기민 정책을 펴니까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에서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딱히 또 떠난다는 게 여의치 않은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남쪽으로 돌아갈 때 자기 재산에 얼마를 가지고 오라고 딱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떠날 수가 없었던 이러저러한 이유로 60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국적이 지금 조선적이 아니에요. 그냥 조선이라는 거는 임의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그냥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기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다 무국적자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나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이 무국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니 우리에게는 나에게 국적이 만들어지는 날은 통일이 되는 날이다.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학교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아까 영상을 자꾸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쉽게 그 영상으로 아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제 200만 중에서 140만이 돌아갔죠. 60만이 남아가지고 남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말과 글도 모르는 채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과 글과 정신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국어 강습소입니다. 국어 강습소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말, 우리글을 배우게 된 거죠. 46년, 이렇게 45년 8.15에 해방이 되고 돌아가고 이러저러하게 남게 된 60만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어딜 가나 소수민족이 그리고 소수가 모였을 때는 자기들이 똘똘 뭉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련이라는 제일조선인 연맹이라는 조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 조련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국어강습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 하니까 처음에는 학교가 거의 500개가 다 넘었어요. 500개가 넘고 학생 수는 수천만에 이르고 이렇게 많이 막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볼 때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 뭐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식민지로 끌고 온 놈들이 해방되니까 잘났다고 저렇게 또 뭉쳐가지고 일본의 이런 건 따르지가 않고 자기들끼리 자기 말을 쓰고 자기들끼리 또 뭉치는. 그래서 일본에서 드디어 이제 방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도저히 그거를 두고 못 봐가지고 48년 1월부터 일본 학교에다 편입시키는 이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배우겠다는데 왜 일본이 돈 한 푼 주지 않고 배려 하나 하지 않고 더구나 일제의 식민지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려하지는 못할 만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본 전국 각지에서 이 투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근데 이 지키기 위한 투쟁 중에 48년 4월 달에 그래서 48년 4월 24일이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은 수가 모이고 가장 많은 수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4.24 한신 대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신 지방은 오사카, 교토, 고베 이렇게 일본의 한신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서 한신 투쟁이라고 하고 4월 24일이 정점이라고 해서 4.24 한신 투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 그 여러분들 과제 저기 뒤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할 때는 그림으로 보시고 야마구치 현에서는 너무 잘 싸워가지고 학교를 더 이상 폐쇄하지 않겠다요. 폐쇄령을 접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베에서 계속 학교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심지어 이제 1만 명 가까이 이 표고현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표고 현지사랑 단판을 벌이겠다. 그래서 단판을 벌인 결과 표고 현지사가 두 손을 들은 거죠. 알겠다. 학교 폐쇄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책임도 조선인들에게 묻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군정이 긴급 조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미군정 하에 있을 때 긴급 조치는 이때 48년 이때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정과 일본 정부가 같이 긴급 조치를 내리고 심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련이라는 그 조직의 표고현 본부의 박규범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위원장인데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감옥 안에서 죽으면 조금 이게 시끄러워질까봐 감옥 밖으로 내놨죠. 풀어준 지 4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혹독한 탄압을 하고 이 비슷한 시기에 오사카에서도 오사카 부청을 에워싸고 1만 명이 아니라 3만 명 가까이 모여서 동포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흩어지라고 말을 한가 동시에 발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시간조차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막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사이에 수백 명이 다치고 그리고 그 16살의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포들이 그 사이에 뭐 감옥을 가고 고문을 당하고 뭐 강제로 재판을 받고 뭐 이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지킨 학교가 우리 학교 조선학교입니다. 근데 이 48년에 그렇게 혹독한 이렇게 탄압을 하고도 49년에 또 한 차례 일본 학교로 편입시키고 학교 폐쇄령을 해서
근 367개, 400개 정도의 학교가 다시 없어집니다. 처음에 500개인데 지금은 아까 64개 교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64개 교 학교를 만약에 초, 중급 학교, 중고급 학교 이렇게 하나를 했을 때 64개고 유치원, 중급, 고급, 대학교까지 전부 하나 이렇게 하면 137개가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는 64개, 137개 교학교 이렇게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70여 년 이상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게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처음 만들 때 동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말을 할 수 있어야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를 만들 힘이 좀 붙였어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힘 있는 자 힘으로, 돈 있는 자 돈으로,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다 모여라. 그리고 전부 운동장에 있는 돌부터 고르면서까지 학교를 만들고 오늘까지 지켜왔으니 우리 동포들이 조선학교, 우리 학교에 대한 거는 본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본인들이 생명의 근원이고 제일동포 60만이 똘똘 뭉쳐서 사는 가장 근거지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4.24 한신대투쟁 때 마지막에 103만 정도가 투쟁을 막 했어요. 온 길거리 나와가지고. 근데 우리 동포가 몇 만이라고 했습니까? 60만이죠. 100만이 넘었으면 거기 나머지는 누굴까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어서 그때부터의 일본인들이 지금도 우리가 2세, 3세, 4세까지 조선학교를 지키고 제일동포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그때의 양심들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주변에 가장 열심히 도움을 얻겠어. 아까 마지막 영상에 몇 분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쳤죠. 다 일본 분들입니다. 일본의 무상화 연락회라는 우리 아이들을 돕고 있는 그 선생님들 공동대표들인데 그분들이 아직도 대를 이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돕고 우리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양심은 이렇게도 같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근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본 사회에서 70년 넘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탄압이 끝이 났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모질게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로 총칼을 들이대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 통학권은 없었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올해 57인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회수권이라고 아시죠? 회수권 세대 있습니까 혹시? 저 뒤에 계시네. 네, 앞에도 회수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학생들만 할인해주는. 근데 일본 학생 전부 학생들 할인을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축구 경기, 그 다음에 농구 경기, 풋볼, 원투 워낙 딴딴해가 못하는 게 없답니다. 어머니들은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일본에 전기체전 이런 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회수권, 전기통학권도 그렇고 이 체육 문제도 그렇고 어머니들이 계속 길거리에 나가서 알립니다. 알리고 우리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차별이 있는 게 말이 되냐. 길거리 다니면서 호소하고 서명받고 이렇게 모진 시간들을 쌓아온 결과 지금은 그 옛날 얘기처럼 됐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권리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장학 모든 외국인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또 조선학교만 돼요. 그 다음에 대학 워낙 아이들이 우수하니까 대학에 바로 시험을 치면 성적은 우수한데 각종 학교 아이들이다. 정식학교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와세다 대학에서 좀 몇 년 됐죠. 너무 뛰어난 성적인데 도저히 떨어뜨릴 수가 없어가 자기들 받겠다. 해가 설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만든 신문사인 조선신보라고 있습니다. 그 신보가 조금 어려워질 때마다 이제 동포들이 후원금을 내죠. 그러면 그 후원금을 내는데 바로 세무조사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학교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합니다. 그거는 정부가 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학교는 각종 학교니까 매진 설계해서 주겠다. 빼버리고 학교에다 기부금을 내면 세제 처리가 되잖아요. 이 세제 처리도 다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은 자기 힘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가 자꾸 줄어드니까 먼 거리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고 기숙사로 보내야 되고 계속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눈물겹고 힘들게 이 학교를 지켜내고 있는데 2010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화가 되었어요. 근데 아베 정권이 2012년에 들어오면서 조선 학교는 안 된다. 왜? 납치 사건을 빌미해서 북이랑 친해서 친국 교육을 해서 안 된다. 북이 세운 학교다.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2013년 우리로 따지면 법령 같은 거죠. 성령으로 문부과학성 성령으로 조선 학교만 제외한다고 빼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외국인 학교, 예를 들면 일본 학교만 되고 그냥 외국인 학교는 다 할 수 없다 이랬으면 또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모든 외국인 학교, 벨기에 학교, 독일이나 벨기에 학교, 한국 학교, 덴마크 학교, 필리핀 학교 전부 무상화가 됐는데 전체가 외국계 학교가 43개입니다. 이 43개 중에 조선학교가 10개입니다. 10개만 국외 무상화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발작 뛸 노릇입니까?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그 세금으로 국외 무상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다 해서 아이들이 원고가 되었습니다. 어디는 학교가 원고가 되기도 하고 학교 법인이 원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5군데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 후쿠오카,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히로시마 재판이 제일 먼저 있었는데 여기는 주로 이렇게 5군데는 재판정이 있는 곳, 재판소가 있는 곳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2013년부터 소송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재판이 났으니까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분들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왜 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나와서 고소하고 재판정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해서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분들이 나서가지고 조선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그리고 고등학교 고교 무상화를 지원하는 모임 또 전국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들어가 일본 전역에 후쿠오카부터 제일 위에 우리가 제일 추운 지역 홋카이도까지 전 일본인들이 조직을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일본은 이제 4월이 학기가 시작되는 데니까 4월에 이제 소학교 초급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되면 일본의 우익들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해댄답니다. 가라 김치 냄새 난다 가라 북으로 가라 왜 조선놈들이 일본에 사냐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욕을 해대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이 나서가지고 호위무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인간 터널을 만든답니다. 각 학교 교문앞마다 아이들이 그 소리 듣지 못하게 인간 터널을 만들고 노래를 부른답니다.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 터널을 통해서 한 달간 4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이 동포들과 함께 하려는 일본인들의 고마운 노력들도 함께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4월을 시작해서 뭐 초급부터 이제 일상적으로 듣는 게 계속 이제 차별이고 가라 이러니까 주눅이 들죠. 근데 학교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말 우리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언니 오빠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너희는 학교 오는 게 좋니?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요라고 선생님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아이들 학교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학교 오는 게 좋을까? 막 방학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느끼면 아이들이 왜 학교를 좋아하는지 그건 뭐 그런 환경에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무상화 제외되고 재판도 붙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다니던 당사자들이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로 가면 이제 조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근데 참 재밌는 조직이 있어요. 일본의 유학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학동. 네. 우리가 보통 유학을 간다 하면 뭡니까? 남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유학동은 조선 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를 유학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학동 조직이 아주 큰 조직이고 조선대학을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딱 하나 있거든요. 일본 전역에서 거기로 갈 수 없으니까 각 일본 학교로 가고 이 일본 학교로 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유학동이라는 유학동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후배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선배가 후배를 뭐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대학교 간 학생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무상화에서 제외되는 서러움을 겪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 끝이 안 나고 후배들이 여전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응원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마다 문부과학성, 우리로 따지면 교육청 문부과학성 앞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왜 금요일 날 가냐면 조선대학교가 일본에 너무 멀리 있어요. 외곽에 서쪽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문부과학성까지 오는데 정말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평일에는 못 오고 금요일 날 점심을 급하게 먹고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문부과학성 도착하면 4시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이 꽃갈 나팔 같은 걸로 차별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외치고 돌아가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금요행동이라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재판은 재판대로 되고 있고 금요행동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인데 당신은 우리 학교 아이들 지키는 시민모임 어째 가지고 했어요? 이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막 설명하면 꼭 일본에 산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소개해서 전국 여성연대의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2013년, 14년 이때. 근데 여성연대 조직의 일을 하면서 요즘 아마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올 초에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정대협의 대외협력위원장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일본의 역사 NGO 포럼이라는 데 참가를 했었습니다. 1월이었죠. 2014년 1월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과거사 문제를 하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고 가고 듣고 있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전체 본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한 분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한 30-40분을 너무나 열렬을 토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맨 마지막 동영상에 제일 첫 번째 손을 들었던 하세가와 가조라는 고교무상화 연락회 대표분인데 이 선생님이 당신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열심히 큰 소리로 얘기하고 전부 주목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조선인 조선 학교 이야기만 40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로 많은 활동가들이 여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 동포들의 문제도 모른 척하면서 무슨 과거사를 얘기하며 무슨 통일을 얘기하냐. 일본 선생님이 일본인이 막 우리를 혼내키는 거예요. 근데 그 혼나고 있는 게 하나도 불쾌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조선학교 문제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가끔씩 일본과 그 교류 사업을 할 때 조선학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아는데 정말 우리가 엄두가 안 났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나름의 사회운동을 하는 거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뭐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우리가 또 오지랖 넓게 일본에까지 우리 동포들 문제까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진보적인 또 통일운동을 한다는 사람은 워낙 이 분단이 무서운 게 종북이잖아요. 조금만 힘빠른 소리를 할라치면 종북이고 조금만 북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종북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구나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 활동들이 우리 동포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사실 피해왔던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피해 왔는데 일본 딱 가서 일본인으로부터 당신들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 거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고 가슴에 무거운 돌 하나를 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리를 갔는데 아니 이 선생님이 무슨 작정이라고 했다는 듯이 통역하시는 분을 딱 모시고 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물어봐요. 손 선생은 여성연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성연대는 그래도 통일 여성 문제도 하지만 통일 문제도 한다는데 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본 적이 있냐? 이 조선학교 아이들을 한국에다가 알린 적이 있냐? 그리고 이 문제가 분단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 통일운동 속에 동포 문제 빼고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 막 계속 해대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덜 큰 약속을 했습니다. 저 아까 선생님 강의 듣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든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면 일이 많아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늘 밤을 잘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통일 운동에 대한 또 통일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러 오셨잖아요. 왜 들으러 오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왜 들으러 오셨는지.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통일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때로는 참여도 하시고 촛불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 촛불 들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제가 이렇게 막 통일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분들은 다 참여 한 번씩은 그 어떤 형태로든 다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딱히 나는 뭐에 산다 뭐에 이렇게 나가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불편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옳은 게 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게 뭔지를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모임에도 나오고 토론도 하고 운동으로 옮기고 이런 모임들도 만들고 저도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저도 돌이켜보니까 불편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아는데 그 길을 피해가지 않으려고. 그리고 함께 사는 길이 어떤 건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막 다니는 데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선생님 딱 불편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저는 어쨌든 저처럼 불편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제가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세서도 안 될 것 같고 시민사회, 이렇게 뭐 시민운동이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조직을 만들면 우리는 늘 분단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탄압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가 첫 번째 딱 있잖아요. 이 조직 만드는데 세다. 탄압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몸집 이걸로 다 버텨낼 건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시민모임이라는 이름이어야 되고 제일 앞에 대표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종교인을 내세워야 되겠다. 종교인이 감옥에 가면 사회가 좀 시끄럽잖아요. 아니 스님이 가버리셨네. 스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한 통 딱 놓쳤습니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종교인 이러면 제일 앞에 내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힌트가 너무 나갔죠. 스님. 왜? 제일 종교인 같잖아요. 머리카락 뽑고 독포자를 비날리고 누가 봐도 종교인이죠. 그 다음에 신부님, 수녀님, 복장으로 보면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평상시에는 뭐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실천불교 선가회에 스님을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조직을 만들어야 되겠고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대표로 모시는 거는 왠지 아시지요? 탄압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감옥 가십시오.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오시고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걸 막는 싸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부님들은 모시지를 못했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제가 여성 쪽 대표였기 때문에 여성 이렇게 3명이 공동대표가 되고 조직을 이제 만들기로 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 거대한 조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014년이었어요. 여기는 안산이죠. 14년 이러면 우리 가슴을 팍 누르는 게 있잖아요. 예, 열심히 모으고 조직이 커질 것 같고 막 꿈에 부풀었는데 4월 16일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수장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조직을 만들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온 국민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아이들이 탄압받고 있다. 조직 만들자. 이게 입 밖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거리에서 막 구호 외치고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하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무 큰 조직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그냥 빨리 만들자.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모여서 만드는 게 2014년 6월 13일이었어요. 근데 6월 13일은 또 뭡니까? 미선희 교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또 죽은다는 사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슬픈 날 왜 이런 조직을 만드냐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몇 사람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분단의 역사에 어느 날이 있고 찍기만 해봐라 슬프지 않은 날이 있는가. 어느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분단 이 역사 속에는 하루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6월 13일 날 이 조직을 만들면서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고 아이들이 눈물 나지 않고 아이들이 밝게 웃는 이런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여성연대 대표다 보니까 이 일만 주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다 이제 뭐 단체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상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조선학교가 있다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저도 아마 일본으로 가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오면 그게 뭘 자기 걸로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알리자. 알리려면 선언도 하고 서명도 하고 영화도 보고 토론도 하고 하여튼 알려야 된다. 하나 딱 홍보. 그리고 하나는 가보자였습니다. 방문. 근데 그때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방문하는 것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방문하는 것조차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이 감옥인 줄 알면서 가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리고 방문하자. 그리고 방문을 했죠. 여성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여성단체도 있지만 어머니들이 주로 갔습니다. 늘 초반에. 그리고 처음에 결심이 필요했죠. 우리가 혹시 갔다 와서 감옥 갈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대장으로 앞에 딱 세워서 목사님이 1번입니다. 저도 뭐 앞에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일을 해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은 목사님이 가시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정토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앞세우고 이제 여성들이 간 겁니다.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부과학관 앞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왔어요. 그 비 속에서 아이들이 그 꽃갈 나팔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절규를 하고 있는데 막 온갖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왜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렇게 딴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겠다라는데 배우는데 차별을 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 응당하고 정당한 이 권리를 앞에서 떠들고 있는 이 현실은 뭘까?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분단된 땅에서 조금 더 나라의 하나됨을 위한 활동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빨리 하고 폭넓게 있더라면 그리고 이 제일동포 사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이 아이들이 오늘날 이 서러움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사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안 나서 하늘도 울고 저도 울고 막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막 너무 감정이 못 받쳐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몰랐다. 너희들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이렇게 스럽게 싸우고 있고 찬바람 속에 있는데 우린 너무 몰랐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근데 우리 이제 알았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 너희들 싸움은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이다. 금요일마다 너희들이 문부과학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금요일마다 너희들과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14년 12월 5일부터 우리도 금요행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인사말 중에 그랬습니다. 고향 땅에서 이렇게 여러 어른들, 선생님들, 어머니들이 오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외롭고 서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어머니들 사람 속에 탄압을 받고 있지만 함께 똘똘 뭉쳐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고향 땅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겠냐. 그리고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로부터 사실은 이 금요행동 시작할 때 너무 상식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너무 상식 아닙니까? 세금 낸 사람한테 그대로 혜택 돌려주는 건데 어디를 딱 집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대사관 앞이 집회는 안 되고 1인 시위밖에 안 되니까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임 얘기합니다. 제발 이거 좀 끝내자. 근데 아이들하고 한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길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자본순 놓지 않겠다라고 했던 약속이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296차가 뭡니까 세상에 매주 6년 동안. 근데 너무 고마운 거는 함께하는 단체들이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어떤 형태가 되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인 시위를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처럼 그 영상의 마지막에 그 아이들 노래 부를 때 간 사람들이 농민들이에요. 그 농민들이 돌아가가지고 논두렁-밭두렁에서 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보무사가 고교무사가 있죠. 이거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찍어서 올리니까 원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만 하는 게 금요행동이었는데 이게 논두렁-밭두렁 따라 그리고 노동자들 자기 현장으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도 하고 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한 장씩 찍어서 올리면 이게 또 이제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앞에 하세가와 스님이나 산호 스님이나 이런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제 페이스북을 막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공유하기가 어머니로 공유하고 이게 또 어디로 해가지고 일본 전역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고향 땅에서 무슨 논에서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 그 기계 앞에서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처음에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잠깐 하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6년째 우리가 막 하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제가 페이스북에 일을 보다가 좀 늦게 올릴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오늘 금요행동 없었습니까? 이렇게 와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힘을 받고 있는 거구나. 멈춰서는 안 된다. 이래서 저도 금요일만 되면 맨날 긴장합니다. 오늘 혹시 어느 단위가 이른바 말하면 빵꾸 내면 어쩔까. 문자 아침에 또 보냅니다.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다. 이런 걸 보내서 정말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번의 빵꾸 없이까지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교무상화 싸움은 13년부터 해가지고 완전 너무 아깝게 재판도 가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 다 졌습니다. 마지막 후쿠오카 재판 하나 남기고 있는데 첫 재판이 2017년에 히로시마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재판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3, 4년의 투쟁이 매일 가장 도심에 나와가지고 구호 외치고 선언지 나눠주고 서명 받고 있던 이런 아이들의 노력이 재판에서 2분 만에 끝이 나고 있어요. 재판장 하죠. 저는 이제 일본말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산호 선생님이라고 우리말을 잘하시는 일본 분이거든요. 그분이 통역을 해주기로 하고 선생님 옆에 앉았는데 일본 재판소 가니까 우리하고는 비슷했어요. 판사가 들어올 때 일어나고 앉고 그 다음에 판사가 뭐라 하고는 꿍꿍꿍 두드리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재판이 끝난 줄도 모르고 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위기를 보고 있으니까 딱 3, 4년의 투쟁이 2분 만에 끝난 게 각하한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되라. 딱 3마디. 그렇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역해 주기로 한 일본인 선생님은 화가 나 재판장한테 욕한다고 저한테 통역도 안 해주고 막 일본말로 욕을 하기 시작하고 끝난 건지 어쩐 건지 앉아야 되는 건지 이랬더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보고 가자오자 말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의하다 눈치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일본 재판이구나. 근데 이런 일본의 재판을 수도 없이 보게 된 거죠. 그 다음 오사카 재판 딱 한 번 이겼지만 다시 대법까지 가고 졌습니다. 그리고
뭐 IH부터 그다음에 후쿠오카 재판 마지막 남겨놓고 있지만 이 고교무상의 재판은 다 이기기 어렵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교무상에서 제외되고 서러운 차별을 받았지만 꼭 나쁜 일만 했지 않을까. 어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제일 공부 사이도 7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니까 조금 이완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제 학교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고교무상에서 제외되니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동포들이 분하고 서러워가지고 싸우느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포들이 단계가 높아졌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마이크만 보면 다 도망갔대요. 혹시 자기한테 말 시킬까봐 발음도 분명하지 않고 말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말 시키면 어떡하지? 심지어 이제 간부를 하는 어머니도 막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 고교무상화 싸움을 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너무 서럽고 분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마이크만 잡으면 서로 달라고 하고 전부 다 당신들 말대로 조리 있게 말을 다 한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말이 잘 되더라. 어머니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또 사회로 나오게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이 아이들이 23명이 변호사가 됐어요. 이 고교무상화 싸움 과정에. 처음에는 일본인의 양심적인 일본인 변호사들이 한 거죠. 이 재판을. 그리고 좀 우리 일본 학교에 다녔지만 이제 변호사가 된 우리 동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조선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런 과정에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얘기를 합니다. 싸우는 과정에 우리가 단결했고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열성이 생겼고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이런 게 있었으니 우리 결코 나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싸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방문하면 일본의 문부과학성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항의사항 전달합니다. 한국에서 간. 근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통 기자회견을 하고 단체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요구하고 이런 거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포들이 일본의 관리들한테 자기 요구를 하면 자리도 안 만들고 만나주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사항을 전달하겠다니까 자리를 만들고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뒤에서 이제 본인들은 말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신들 똑같은 세금 내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냐부터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심한 사람은 특히 이제 우리 딱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농민이 갔을 때는 너무 화가 나가 10원짜리 욕을 해드린 거예요. 막 근데 그 욕은 또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 일본 통역하는 사람이 제발 욕은 하지 마세요. 이 욕을 제가 뭐 통역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뭐 느낌으로 다 아니까 뭐 벌써 얼굴이 불쾌해지고 우리도 농민 보고 좀 자제라고 해. 무슨 적다우 새끼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왜 하냐고 막 온갖 욕을 내가 자제시킨 뭐 이런 것도 있고 스님이 갔을 때는 스님이 참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막 스님도 화가 나는 말씀하시다 보니까 당신들 사무라이 아냐고 야쿠자 아냐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사회에서 당신들하고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살아가고 일본 사회에서 협력하면서 살 우리 아이들한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겠냐. 일본에 너그 야쿠자 아니야. 이 아이들이 야쿠자 돼서 너그 괴롭힘 못 잘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제 뭐 이 통역하는 사람이 제발 스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유사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가면 관리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윤년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뒤에서 우리가 막 욕하고 할 때마다 쭉 배석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우세요. 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더 슬픈 이야기는 이 어머니들은 차별이 당연한 건 줄 알았답니다. 늘 차별받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늘 자기들이 요구해도 별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통합권 싸움이나 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어머니들이 고향 땅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문부과학성 안에서 직원들한테 욕도 해대고 요구도 하고 큰소리 치고
하고 한국 사회에서 받은 수많은 서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외롭지 않다라고 해서 이 어머니들이 묻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고교무상화 싸움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2019년 작년 10월부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 앞에 유고무상화 고등학교를 고교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보육교육까지 무상화에서 싹 제외시킨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은 일본은 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세 8%를 10%로 2%를 올린 거예요. 2019년도에. 근데 대국민 저항이 조세 저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치원 보육시설 3살부터 이걸 전부 다 무상화하겠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선학교를 제외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질이 달라요. 조선학교가 40개고 외국계 모든 학교가 88개예요. 유치원이. 근데 이 88개 외국계 학교를 전부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고교무상화 싸움에 조선학교만 하고 나니까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모든 외국계 학교를 안 한다. 그러면 너희도 각종학교니까 조용할 것이다 라고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이 우리 동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유치원부터 조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초급으로 가고 중급으로 가고 고급으로 가고 이런 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그 우리 학교 조선학교 교육을 뿌리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3살부터 차별을 하니까 아까 어머니가 이야기한 차별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3살부터 이 아이들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본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유모차 끌고 뭐 끌고 이렇게 막 집회 현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3살 아이부터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고 지금 나오는데 처음에 88개 중에서 40개 뺀 44개의 다른 외국계 유치원들은 별로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뭐 돈, 그건 하나씩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덴마크 하나, 벨기에 하나, 그 다음에 뭐 필리핀 하나. 그리고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별로 뭐 안 받아도 상관없다. 우리 차별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 이러고 그냥 40개 유치원만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는 과정에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뭐냐? 왜 우리 세금 내고 있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연대의 손길들이 일본 전역에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한국으로 요청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페이스북에 열심히 이제 구글 들어가서 선언하기 이런 주소를 막 달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3월까지 100만 서명을 해서 그다음에 일본 정부를 압박해서 전 세계 국제적인 서명으로 해서 이 이름으로 한번 이기는 싸움을 해보자. 이런 게 우리 동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신투쟁이 그 시대에만 있은 게 아니라 우리 동포들은 제2의 한신투쟁이다. 지금 세월이 70년, 8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 땅에서는 일본 땅에서는 그 서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사실 마음이 아팠던 거는 여학생들의 가방이었어요. 여학생들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물어봤습니다. 왜 가방이 이렇게 무겁냐? 뭘 들고 다니냐? 재판장에 이렇게 애들 쭉 보면 그 가방을 들고 안에 치마 저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치마 저고리가 교복입니다. 근데 교복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북일 관계가 안 좋을 때,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남이랑 일본 관계가 안 좋을 때 마다 이지매 그리고 학교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김치 냄새 난다 가라 아까 본 것처럼 치마저고 있으면 칼질하고 데리고 와서 때리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제2의 교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복을 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교복에 보면 자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제가 손미면 이것까지 마음대로 밖에 내놓고 다니지 못해요. 생각해보면 기가 안 막힙니까? 자기 나라, 자기 옷, 자기 이름조차도 버젓이 하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겨야 돼요.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는 일상,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긴장이고 하루하루가 투쟁이고 하루하루가 눈물인 거예요.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국제선언을 해서 1만 명 국제선언을 그 문부科학생하고 제네바에 있는 아동권 규약위원회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연대 싸움들이 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는 싸움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추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치원에 아이들 마스크 다 지급할 때 사이타마시에 그 마스크 지급하는데 또 조선 유치원만 싹 빼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동포들이 몰려가 하고 우리도 그걸 알고 나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했었어요. 하고 막 규탄을 하고 우리도 막 목소리를 높였죠. 근데 이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아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 각종 학교에도 주는 거더라. 이러면서 조선 학교만 안 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들은 아 연대하고 싸우면 이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인가 그 고베 조고 학생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남쪽으로 못 오니까 북으로 수학여행을 가요. 수학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그 아이들이 기념품 사온 필통, 수혜품 이런 것들을 북에서 갖고 온 물품이라고 다 빼앗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돌려달라고 난리치니까는 전부 다 그냥 막 쫓아내면서 가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머니들이 막 전부 다 그 아이들 마중 나갔다가 분해가지고 같이 들어눕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자마자 성명서 내고 하루 만에 기자회견들이 수백 개 단체가 이름을 걸기도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 영상을 찍어가고 막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5일 뒤엔가 오사카 정부가 수학여행 갔다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예 오사카 정부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다 들어누웠대요. 또 한 번 아이들 물건을 빼앗으면 밤새 우리 움직이지 않겠다고 들어누웠는데 그날 애들 물건 하나도 안 뺏고 그대로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어머니의 수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책장차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꼬송이라는 책이고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이 노란색 꼬송이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우리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해보니까 말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말하는 아이가 동포 4세예요. 발음이 조금 우리하고 다르죠. 여기 제일 동포 발음인데 이 동포 아이들이 어쨌든 말을 배우면서 말은 되는데 글을 써보게 하니까 글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제안을 하는 거죠. 이른바 우리까지 100일자 각종 상품들을 내걸고 글쓰기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이게 이제 1978년부터 꼬송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주최한 데는 언론사인 조선신보사에서 이걸 해가지고 1년에 한 1000편 정도가 모인답니다. 근데 이 1000편 정도를 심사하려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읽다 보면 전부 눈물바다, 콧물바다가 내가 난리도 아니라고. 그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서 차별받고 서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글에 다 녹아있는 이 꼬송이 1편에 있는 글은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가장 최근이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4.27 시대가 되니까 그 아이들의 말과 글이 너무 이쁜데 이거를 고향 땅에서도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좀 모은 글들을 줄 테니까 예쁘게 책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 학교 시민 모임으로 제안이 오고 우리는 뭐 당연히 좋다. 이렇게 해서 전교조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 글짓기 연구회 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선미술전이라고 해서 그림 대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그림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뭐 패션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게 아마 여기 조선학교 관련한 노래 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 그림을 하나 딱 넣고 나면 좀 자랑질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자 앞부분에 보면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한 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갖다 대면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노래가 유튜브로 나오는 거 있어요. 이 주제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1만 권을 만들어 2018년도에 책을 3세 1만 권은 한국 출판사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책들이 잘 안 나갈 때니까. 근데 1세, 2세, 3세 찍어서 일본은 우리 동포들에게 3,800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국내에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6, 700권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전국에 만든 책입니다. 여기는 이 책을 처음 만들었던 78년부터 임수경 광북이라고 하는 89년까지의 통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80년 광주에 관한 이야기 동포들이 80년 광주를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분노에 떨면서 이 글을 남기기도 하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뒤에 9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는 예를 들면 오사카의 고철수 교장 선생님이다 이러면 여기 QR코드를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을 2시간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10분짜리로 만들어요. 이 선생님 인터뷰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40년 전에 꼬송이에 뽑힌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꼬송이는 뭡니까? 이러면 일본에 있는 우리 그 학생들, 선생님들, 동포들한테는 꼬송이는 늘 부러운 거였답니다. 저 꼬송이만 되면 북으로 여행도 보내주고 가장 큰 시계 선물도 받고 상품이 그득한 이런 거였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우려져서 요즘은 상품이 어떨 때는 문구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뭐 또 저런 걸 왜 해요? 귀찮잖아요. 글짓기 수업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잘하는 애들 남겨가지고 또 시키잖아요. 싫어요. 애들도 뭐 당연히 그러죠.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책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방문해서 사인을 가이드북도 받고 또 전달도 하고 이랬더니 아이들 우르르 몰려서 야, 내 친구가 남쪽에서 유명한 작가 됐대요. 책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도 상 받은 거 있는데 왜 글은 없어요? 그럼 이제 교토 같은 데는 한 편의 작품도 없었어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한 200작품을 보내오면 우리가 50작품 정도 실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교토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에 대해서 교토의 교포들이 막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한테 항의하니까 옆에 있는 분은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 나놓고 그걸 왜 남쪽에다 대고 항의를 하냐고 그러지 말자고 더 열심히 하자고 이래가 지금도 이제 고소위 심사 중인데 이번에 교토 작품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뜻한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만들어 놓고도 제가 이제 책 장사를 심하게 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책을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너무 생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종이 쪽지에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종이 쪽지에는 갑자기 자기 식구들에게 돈이 생긴 거예요. 종이 쪽지를 딱 나눠줘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쁜 옷을 사겠다, 뭐를 맛있는 걸 사 먹겠다, 뭐를 하겠다 이랬는데 어머니 종이 쪽지를 딱 펴니까 학교에 다 준다. 이런 거예요. 이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 아이 작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제가 20권 이렇게는 가져왔는데 한번 아이들 책을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시면 이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제 불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제가 실패했는데요. 통일을 빨리 해야죠. 그렇죠. 네. 이 모든 게 우리 동포들이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오늘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원인을 찾아가면 분단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웃을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남의 땅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고생한 우리 동포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행복해지는 거는 결국은 함께 손잡고 통일을 향해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활짝 웃고 아이들이 남의 땅에서 서러움 받지 않는 이런 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가지 함께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이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뭐 피켓 하나 드는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포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겁니다. 응원이 되고 연대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현장에 계시면서 꼭 금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만은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오후 6시까지 취합 한글을 올립니다. 296 금요일도 296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4 다시 7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뭐 편한 장소에서 찍어서 우리 여기 백보람 선생님한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 힘내라고 하는 응원 텔방이 있습니다. 거기 원하시면 거기를 초대를 할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하루하루 늘어나는 이런 응원이 우리 동포들은 또 힘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일, 우리 동포들과 함께하는 일, 이건 어른들이 해야 될 당연한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신 만큼 함께 이 아이들을 지키고 이 아이들과 함께 발걸음 맞추는 그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